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난 이후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정도의 초겨울 추위가 닥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닥치고 있는 것은 비단 계절의 변화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아니 대한민국도 겨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제스를 쳐보세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오병우는 나라 안의 병덩어리고 최순실은 나라밭 망신거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야권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해도 선제적 조치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필요한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최순실 씨가 빨리 귀국해야 한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 씨는 조속히 귀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국뿐 아니라 귀국 이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어제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면 과연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어제 인터뷰로 오히려 의혹이 더 불거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이 입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은 권력형 비리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만큼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김종인 전 대표의 비판에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번 사람이 바뀌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권력구조 개편일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과연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말은 맞더라도 그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제 뉴스 알아봐야겠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음 달 3일에 발표하기로 했네요. 지금 정부가 결정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장관들 중심으로 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열렸는데 네. 결정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31일에 발표하고요. 근데 사실상 조선업 구조조정도 빅3 체제 계속하고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대책은 다음 달 3일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라고 한 게 지난 14일인데 거의 3주 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과제는 이거죠. 부동산 과열은 막으면서도 내수 경기 침체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그다음에 되게 제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 기간을 늘리거나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이에요. 기준금리는 지금 오르지 않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참 독특해요. 예. 지난 8월 25일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 이후 금융당국의 대출 조기가 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3월 이후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6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의 기준인데요. 이건 연 3.03%로 한 달 전에 비해서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대 이제 진입을 한 거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금리가 많이 뛰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 1.25%로 그대로인데 왜 올랐을까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1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도 우울한 소식인데 올해 출산이 역대 최저라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8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28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습니다. 역대 최저치였고요. 1월에서 8월까지 혼인 수도 18만 8,200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덜 낳게 되는데 세종시는 예외였습니다. 출생아 수가 확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7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됐고요. 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예. 이 수치로 봐도 세종시가 1.89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시가요? 맞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세종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거의 출산율로만 보면 전국의 수도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여성들의 출산 시기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늦어지고 있는 게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만혼이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전국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로 1년 전에 비해서 0.2세 높아졌습니다. 35세에서 39세에서 약간 늦은 편인데 이 출산율이 매년 최고치 행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보다 11.8% 상승했고요. 30에서 34세 출산율도 작년보다 2.5%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남 해남 출산 높은 모양인데 이게 먹튀 출산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해남 출산율이 작년 기준 2.46명, 합계 출산율 기준인데 예. 2.46명으로 평균치의 2배입니다. 이렇게 높은 건 뭔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예. 그 쓸쓸한 이면이 있는데 출산율이 늘면 당연히 인구도 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구는 거꾸로 줄고 있습니다. 해남군 인구는 2011년 7만 8천 명인데 지난해 보면 7만 6천 명 정도로 2천여 명 이상 줄었습니다. 예.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런 거죠. 여기 출산 장려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첫째만 낳아도 300만 원 주고요. 둘째 낳아도 350만 원 주고 셋째는 600만 원까지 줍니다. 보통은 셋째부터 많이 주잖아요. 자치단체 보면. 해남군 첫째만 낳아도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이 출산 지원책을 보고 해남에서 애를 낳았다가 다른 데로 바로 이사를 하거나 출생신고만 해남에 하는 이런 형태가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른바 먹튀 출산이 늘어나서 출산율이 높은데 인구는 주는 거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해남의 이런 출산 장려금을 보고 출산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출산하면 다행인데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그걸 보고 해남에 와서 애를 낳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쓸쓸한 이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뭐 올해 사상 최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확 줄었잖아요. 노트7 단종 사태 때문에 확 줄었는데 나름 그 오너 일가가 등기이사가 된 건 삼성전자에서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퇴임한 지 8년 6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사상 최대 투자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올 4분기에 사상 최대인 12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에만 총합해서 27조 원 사상 최대치죠. 이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설비 투자도 하고 신규 기업 인수합병, 신규 사업 추진 이런 게 나서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넥센하고 SK가 새 감독을 선임했는데 넥센 신임 감독 선임이 상당히 그 파격적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죠? 넥센이 올해 44살의 장정석 운영팀장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이 장정석 감독이 감독은 물론이고요. 이 코치 경험도 전혀 없는 초보 감독이거든요. 네. 이 96년에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했고요. 2004년에 기아에서 은퇴한 뒤에 곧바로 넥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 유니콘스 프런트에서 근무하다가 넥센이 창단되면서 넥센에서 전력 분석원, 운영팀장, 1군 매니저를 거치면서 넥센 구단 운영 실무를 맡았던 분입니다. 네. 이런 경력을 보면은 이 파격적이다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모하게 보이는 과감한 실험이자 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넥센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감독 선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넥센의 색깔이 잘 드러난다. 물론 선수 출신이기는 하지만 코치 경험도 없는 구단 운영팀장을 감독으로 선임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유는 이 넥센의 프론트 야구거든요. 네. 이 한국 프로야구가 보통 이 감독이 선수단을 이끌고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이고 이 프론트의 최대 임무는 선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넥센의 프론트 야구는 야구단을 이 비즈니스 개념으로 이해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론트가 이 투자와 수익이라는 개념으로 선수단을 먼저 구성하고 이 선수단을 이끌고 감독이 성적을 내야지 되는 겁니다. 네. 이 이장석 대표가 어제 이미 우리는 각 파트의 코치와 프론트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드 매니저가 필요한데 이 장정석 감독이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선임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네. 이 필드 매니저라는 말을 감독에다가 얘기할 정도로 이장석 감독의 야구관이 좀 미국식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코치가 감독의 지시를 받는 하위직이 아니라 수비면 수비, 또 주루면 주루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다, 코치는. 그래서 감독은 이 분야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필드를 책임지는 매니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 장정석 감독은 구단 운영 경험까지 있으니까 이 프런트 야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구단하고 가장 제일 이 의사소통이 잘 통하는 적임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도 이 경험이 쌓여야지 빛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이 과연 이 코치 경험이 없는 장정석 감독이 어느 정도 해낼지 이건 좀 걱정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SK 감독은 근데 외국인이죠? 예. SK는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이 벤치 코치였던 트레이 힐만을 감독으로 선임했거든요. 예. 이 힐만 감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일본의 니혼엔 파이터스 감독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동양적인 정서하고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예. 이 KBO 리그에서 외국인 감독은 롯데 로이스터 감독에 의해서 두 번째입니다. SK가 이 외국인 감독 선임 배경은 이 SK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은퇴한 전 축구 선수죠. 이 차두리 예. 씨가 전력 분석원으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력 분석원이라는 거 벤치에 앉아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죠? 예, 상대팀의 전력을 미리 분석해가지고 예. 우리 팀 전술을 세우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예. 어제 이 축구협회가 이 차두리 씨를 축구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선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력 분석만 보면은 이 차두리 씨의 기용은 좀 의외죠. 왜냐하면은 경험도 일천하고요. 더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전력 분석보다도 이 침체된 대표팀의 활기를 불어넣자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마청으로서 이제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대표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고요. 그래서 이 슈틸리케 감독하고 이 선수들의 소통도 돕고 마청처럼 선수들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 이것을 축구협회가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두리 씨가 그거 잘한대요. 예. 예, 독일어도 유창하니까요. 네, 그렇죠.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 속도 유지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 오염은 저 멀리. 푸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메디힐.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의 삐소리, 기계의 끼소리, 벌레의 웽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 허가 이명 단일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 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갓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톡톡.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 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33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가양대교 다리 건너는데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가양대교 나와서 가양대교 가양역 쪽으로 가는데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차하는 공항대로는 마곡역에서 발산역을 지나 강서구청 쪽으로 신호를 길게 받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남산 3호터널 나와서 회원 사거리 쪽으로 합류하는데 속도가 내려가고 1호 터널에서 도심 쪽으로도 자주 서행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가는 길 월계 1교와 월릉분기점 사이 사고 있었는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노원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노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문학계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다정,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등에 시집을 낸 배용재 시인이
미성년자 습작생은 성폭행했다는 폭로에 의혹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박범신 작가부터 시작해서 불과 일주일 남짓 사이에 문단을 포함한 온 문화계가 성추문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도대체 왜 문화계에서 이런 성추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지 정덕현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새 문학의 성추문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배용재라는 시인의 성추문이 수면 위로 올라갔는데, 네. 결국 문화생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가 네네. SNS 폭로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올린 내용 때문인데요. 예. 자기가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 문창과 학생이었을 때 배신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당했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이제 얘기가 또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좀 심각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를 맺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사실 시인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계속 폭로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배용재라는 사람이 이 성폭행에다가 네. 반강제로 학부형들한테 돈까지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이랬다며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게 성폭력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권력관계 같은 게 있어서. 이건 사기랍니다. 어제 제가 변호사한테 그렇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화생들을 자기가 갑을 관계에서 그를 어떻게 착취하듯이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 관계가 조금 더 비상정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잘 엿볼 수 있는 사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인들은 다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게 인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미성년자 이 성폭행 문제라는 거는 네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사과 같은 걸 하셨잖아요. 예, 그걸로 끝난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근데 사과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본인들 보통 연예인들이 무슨 이런 논란 나오면 자숙하겠다 그러잖아요. 활동을 접겠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 나온 것들은 거의 범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과글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제일 사실 좀 놀라웠던 건 박범신 씨가 1차 사과했을 때 스탕달 운운하면서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자기가 나이든 잘 내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인정했다기보다는 마치 자신은 큰 잘못이 없다는 측을 좀 교도한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사과로 대중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이 본물 터지듯이 있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밑에 좀 깔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일들은 어떤 도화선 같은 것들이 한두 사건들이 먼저 터지면서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제 같은 일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건데, 박범신 씨의 이야기에서부터, 사태에서부터 굉장히 뭔가, 하나가 터져 나오니까 다른 부분들, 기존에 이제 밑에 감춰져 있던 것들까지 줄줄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현재 한 20명 가까이 되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었어요? 뭐예요, 이게? 예? 관행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게 문단이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스승과 제자 같은 입장이 되는데, 스승과 제자 입장에서 그냥 무슨 가르침의 입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문단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갑의 횡포 같은 것들이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이것이 성폭행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또 사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외부에 드러나줘야 되는데 그 문단 내에서 예를 들면 뭐 출판계에 있는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당연히 아마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이미 이런 일들이 좀 관행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죄의식 없이 계속 받아들여지는 구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구조를 바꿔야겠네요. 구조를.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이미 좀 문단의 권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이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문단에 등단을 하지 않고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 그런 뭐 소설가분들이나 시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근데 이게 문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 없는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문단 내에서 그걸 청구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최근 터져가지고 굉장히 그 문단 자체가 굉장히 그런 식으로만 흘러왔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상이 굉장히 강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좀 더 일찍 빨리 터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일종의 도제 시스템도 되고 뭐 일부에선 협박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뭐 내가 입을 열면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 이거 정신 차리게 해야지 미성년자 데리고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엄벌을 추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문단 쪽의 얘기만 아니고요. 예. 이게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예술계 안에서 예를 들면 영화계나 뭐 다른 쪽에서도 이게 충분히 좀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단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불거져 나온 얘기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만일 예술계 안에서 권력 관계 형성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숨겨져 왔다면 이번 기회에 사실 모든 것들이 좀 터져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의 남자.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거 좀 복잡한 법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네.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줄여서 영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걸 이제 개정하는 거죠. 개정안 발의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도종원 의원이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것을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예. 배급, 상영, 제작 이것들 다 겸하게 되면 한 회사가 다 겸하게 되면 자신의 회사가 배급하는 영화를 아무래도 상영관에서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독과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그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었는데 이제서 이제 이게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1948년에요. 파라마운트 판결이라고 그래서요. 그 파라마운트라는 배급사가 그 극장업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미국 그 연방대법원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그 독점 금지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이제 뭐 그렇게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요. 한국에서도 그동안 수직 계열화 문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방지하는
방법은 오로지 법안 개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져 왔는데 이번 그 법안 발의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배급업자 또는 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급과 상영을 경업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CJ 엔터테인먼트와 롯데 엔터테인먼트를 말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급을 포기하든지 상영을 포기하든지. 그리고 복합 상영관, 그러니까 멀티플렉스에서 반드시 1개 이상의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슨 예술영화나 외국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보려면 못 맞아요. 보잖아요. 동네 네, 멀티플렉스 상영을 안 하니까. 하루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예. 네. 근데 1개 이상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그 전용 상영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60% 이상 연관 영화 일수의 60% 이상을 상영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술영화 전용관에는 영화 발전기금에서 일부 각출을 해서 전용 상영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요. 또 상영업자는 그 시간대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이라고 좀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한 상영관에서 그러니까 한 개 극장 멀티플렉스에서 전체 상영관의 50% 이상을 넘기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못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완화되나요? 네, 뭐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이런 멀티플렉스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영화를 뭐 1000개 이상 그렇게 스크린을 막 확보하고 그런 방식이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전용 상영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영화를 좀 공평하게 배정을 해야 된다는 데다가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60% 이상의 영화를 상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영화가 50% 이상을 넘기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도 안 됐고요. 근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도종환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이 이 비슷한 법안을 서로 대표 발의를 마쳤고 지금 공동 발의를 위해서 그 정당 의원들의 동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영화 산업의 일대 뭐 혁명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영화 보러 가면은요. 네네. 아니,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요새는 다 예매하잖아요. 네네. 예매를 할 때 보고 싶은 영화를 딱 좀 보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하고 어떤 때는 2번 하고 해도 뭐 26시 뭐 이렇게. 그래서 26시. 맞아요. 26시 아니면 아침 8시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 이게 결국은 관람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람 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편한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 전부 극장에 가봤더니 한두 편의 영화만 틀고 있고 맞아요. 이게 무슨 멀티플렉스냐 이런 그 관객들의 불만이 지금까지 많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영화 산업 자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독과점을 견제하고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화 산업 내에서 자정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뭐 서로 상생 협약 같은 건 또 하고 그랬는데요.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자, 그리고 요새 그 재개봉 영화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아주 옛날에 개봉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 다시 하는 것도 많죠. 예, 뭐 3, 4년 전에 개봉했는데 다시 개봉하는 그런 영화들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11월 이제 비수기 때 이제 틈새가 극장가에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수도 있었는데 때를 잘 못 만났던 영화들이 다시 한번 또 관객들에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간판을 내거는 건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재개봉했습니다. 우디 알렌 감독, 미국의 작가주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이분의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작품 2012년에 개봉한 이후에 좀 4년 만에 재개봉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한 이네즈라는 여자가 이제 약혼자고요. 이 레이첼 맥아담스의 약혼남이 오웬 웰슨이 연기한 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길이에요? 예, 길이에요. 근데 프랑스 파리에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신혼여행 겸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왔는데 거기 파리의 밤거리를 홀로 배회하는 걸 좋아해요, 길이. 근데 이렇게 배회하다 보면은 무슨 차가 옛날 자동차가 빵빵거리면서 와요. 타라고 빨리. 그 차를 타면 1920년대 파리로 가는 겁니다. 타임머신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어떤 살롱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가 평소에 동경하던 해밍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피카소도 있고요.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전부 그 살롱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친구가 돼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밍웨이와 피카소의 연인인 에드리아나, 마리앙 코티야르가 맡은 에드리아나를 여자를 만나게 돼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 예. 이거 판타지 영화죠. 그러면서 1920년대 프랑스 파리의 낭만을 불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디 알렌 감독 특유의 어떤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또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프랑스 영화도 2014년에 이어서 이번 주에 재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는요. 폴이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에 엄마 아빠를 모두 여였어요. 그리고 이모들과 함께 사는데 이모들이 이제 폴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 피아노 연주를 시키는데 그 이모들이 다니는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게 폴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그 어머니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었기 때문에 공허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이웃집에 마담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이 여성분이 이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근데 그 마담 프루스트 집에 갔더니 그 안에 온갖 이상한 식물들이 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실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실내 정원에서 가꾸고 있는 작물을 그걸 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차를 마시면 휙 하면서 이제 과거로 잃어버렸던 독하구나. 기억들이 이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공허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역시 판타지스러운 그런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듣고 계시죠? 네, 파리의 향수를 한번 느껴보시죠. midnight in 파리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가운데 흘렀던 곡입니다. 이너크 라이트 앤 더 찰스톤 시티 홀이 연주한 곡이에요. 찰스톤. 예, 찰스톤 함께 들으면서 자, 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참 일도 많았고 놀라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마음 쓰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하지만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